인터뷰 뉴진수. 북한의 오물풍선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은 7년 만에 서북도서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함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맡으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진단과 정치권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교 공무원, 외무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옷이 몸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유사업종에 재취업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한 달 해보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예. 와, 어떤 전혀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제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도 아무도 없고 제가 알아 자영업자. 자영업자. 예. 남들은 헌법기관이라 그러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자영업자.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신다 이거죠. 네. 자,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하고 네. 그럼 아마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자, 지난 30여 년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영국 대사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당 간사 맡으셨는데 국회 외통위원들 몇몇 보면 여당 전 대표, 야당 현 대표 뭐 잠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여튼 중량감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 야당 간사 협의해서 상임위 나는 이렇게 이끌겠다. 어떤 또 계획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외교 분야는 좀 다른 분야와 달리 네.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는 게 우리 상임위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쳐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네.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런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큰 현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외통위 일정 협의 시작하셨는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있습니까? 쟁점이 되는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이 최근에 이제 관계 강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라인 사태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현안이 있네요. 네. 자,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배정상 여당목 7군데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서 위원장 선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 김석기 의원이 4선, 안철수 의원 꺾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조율이 안 돼서 경선까지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그 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외통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전혀 예상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김석기 위원장께서 지난 4년 동안 외통위 간사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도 하시고 당의 이제 재동포 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현안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외교 전문가로서 북한의 셈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물풍선, 미사일 발사 그리고 김여정 담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 국면이 지속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북한이 뭘 노리고 있나요?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고 있다. 총선 전에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자기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면 혹시 우리 국론은 분열되지 않는지 그런 걸 노리고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단합해서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단호하게 대응하면 북한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 자리가 좁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푸틴 대통령 방북에서 나온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내용이 이제 주목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군사 원조 들어간 데다가 북한 측이 조약 원문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했습니다. 네. 고립무원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이렇게 보란듯이 대회에 표방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 목적도 좀 김정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 7.27 행사 때 네. 중국 특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친서를 정하는데 그걸 복도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동신문 사진으로 다 실려서 북한 주민들도 좀 걱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번에 평양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 불러서 우리에게 러시아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우리 한미일이나 서방 국가들 쪽에는 아무리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해도 자기들 러시아 손잡고 버틸 거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뭐 일단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말을 전혀 안 쓰는데 김정은만 동맹이란 말을 계속 쓰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양쪽에 이제 인식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행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필요한 곳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또 이 러시아와 소통을 하고 해서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긴장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대처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뉘앙스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북한 하면은 사실 그 맹주가 중국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중국과는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북한의 순위에서 보면 중국하고도 좀 떨어지는 그 차이가 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무게추가 러시아 쪽으로 갔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1960년대 그렇게 중소 간의 등거리 외교를 네네. 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게 북한의 외교였습니다. 네네. 지금 뭐 그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됐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이 크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직도 옛날 방식을 좀 써보는 거죠. 근데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 건드리지 말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걸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제재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해킹 같은 그런 불법적 방식으로 좀 돈을 모으고 일부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비서구 권위주의 체제를 등에 업고 이제 그 속에서 슬쩍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런 생존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으로 돈 버는 거 네. 기본적으로 남의 돈 훔쳐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도둑질이죠. 도둑질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뭐 도둑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방비하고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둑 맞은 국가들끼리 같이 그 협력해서 이 막아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 자국의 이익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북한이 제공하는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북한이 지금 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정부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6.25 전쟁 74주년 발언에서 잘 이게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북러 밀착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2번 북한 도발을 비열한 방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3번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 3번에 이제 어떤 그 주안점이 더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미국 항모에도 올랐어요. 네네. 어느 정도 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네네. 북한이 지금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 하자 그러는데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상응 조치로서 할 것도 정치적 상응 조치, 경제적 상응 조치, 외교 군사 상응 조치까지 다 망라해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전략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달리 말하면 북한이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힘에 의한 평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대화지만.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 자, 제가 연관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한미 공조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여튼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의 한복판에 한미 공조에 대한 그 한미일 공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위협 그 억제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 억제 대응 능력 강화 훈련, 뭐 프리덤 엣지 이런 것도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그 한미일 공조를 통한 그런 방식이 지금의 우리 한반도 상황 관리의 큰 틀인데 네. 지금 상황이 워낙 북한이 대화하는 거리를 먼 행동을 하니까 지금으로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가는 저 길은 종착역이랄까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건 뭡니까? 종착역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의 목표인 것이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그러니까 북한식 가스라이팅 우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 너희 비핵화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뭐 핵무기 갖고 있어. 핵무기 갖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의지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네. 김정은은 자기가 독재자니까 자기는 뭐 30년 40년 이렇게 하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일 여러 가지 그 서방 세계가 뭉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결코 우리가 100만 년이 지나도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네. 각인시켜주면 네. 결국은 김정은의 셈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국내적인 어떤 경제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였을 때 네.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떤 실익이 있냐 이렇게 뭐 반문하고요. 네. 전쟁 리스크 커지고 국민 안보 불안을 실감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안보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요. 네. 그 모멘텀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또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북한이 2010년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전에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데요. 2차 핵실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6년 1차 핵실험 사실 실패한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가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2010년에 이렇게 대담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그 핵 그림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핵 그림자 없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겁먹지 않는다. 이런 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걸 엄두를 못 내게 지금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평화를 위한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면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의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하셨어요. 자, 여당에서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졌습니다. 핵무장은 NPT 탈퇴로 인한 제재와 일본 등 주변국의 핵개발 도미노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이게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핵무장에는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아주 악으로 규정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북한을 비난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 예,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가 약화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요구한 게 제재 해제거든요. 그만큼 제재는 북한에게는 아주 질곡의 시간을 준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게 제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없애는 게 북한의 목표인데 우리가 스스로 북한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많은 우방국들이 자국의 입법에 따라서 우리를 제재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실익이 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이유인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대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면 우리 한미 동맹의 네.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한미 간의 핵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바이든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북한이 핵을 쓰는 날은 그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히 갔거든요. 북한은 그런 어떤 확장 억지를 통해서 북한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는 의미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그렇게 경솔히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강화 이 부분으로서 대체 가능하다. 뭐 자체 핵무장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에 네. 그 소련의 핵 위협에 대해서 나토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그때는 해구산이라고 불렸었죠. 네. 미국의 해구산에 의지해서 그 위협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와 탱크탱크 관계자들 만나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서울은 긴박하지만 미국 시야에서 볼 때 한반도는 사라진 것 같다는 주장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예컨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에 비해서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밀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미국의 관심을 끌어와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제 한반도 본부장을 하면서 네네. 미국하고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북한이 지금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관심만 보여도 아마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에선 바이든 트럼프 두 차기 대권 주자가 4년 만에 TV 토론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정말 큰 리턴 매치였어요. 네.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얘기는 그래서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언론들 평가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는 그 퍼센트가 한 셋 중 둘 뭐 네네. 이 정도 되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했고 바이든은 버벅댔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고령 그거를 잘 이렇게 뭐 커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TV 토론 평가고 치열했던 토론만큼 누가 당선되느냐가 우리로서는 솔직히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 실질적인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여러 번의 이 도전이 늘 있었습니다. 뭐 카터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를 캠페인에서 공약하기도 했고, 네. 뭐 여러 건이 있었지만 한미 동맹의 복원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70년 동안 유지가 됐던 것은 네. 양국 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바뀌면 항상 미국하고 새로 이제 정책을 조정하고 또 미국 정부가 바뀌면 또 우리의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역사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한미 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 안보도 이제 돈의 관점에서 보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활용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안보도 돈의 관점에서 보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동맹 관계라는 거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결국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최근에 이게 사실은 그 푸틴의 북한 방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2+2 차관급 안보 대화를 했습니다. 네. 한중 간의 안보 상황과 관련 논의한다는 게 뭐 군사훈련까지 같이 한 한미일 세 나라와의 그 안보 협의와는 이제 다른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떤 방식의 뭐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통 채널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수준 정도는 구축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보 대화가 이제 이번에 차관급을 격상해서 네.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어떤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에 북경에 근무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도와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뭐 우리가 균형자라고 하기도 하고 촉진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양국으로부터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것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만약 기존 스탠스를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양측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또 약한 고리로 인식돼서 계속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외교, 우리 대외관계 기본은 한미동맹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한다는 거는 중국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 하에서 한중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걸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도 많았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 이해를 하고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담도 이제 다시 열리고 이번에 안보대화도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관계는 일단은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치 지금 상황이 우리 탓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자기네가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밀착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북 제재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적반하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러시아와 경제 관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함부로 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또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극동 개발이 중요해질 겁니다. 유럽하고의 관계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동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본하고는 영토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는 전통적인 그런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은 짐입니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국동 개발을 하는데 북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필요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외교 안보 영역에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국회 외통위가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치가 기본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만은 좀 필요하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트집을 잡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상 외교에서 나오는 사소한 의전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 거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는 물론 지적하지만 그걸 자꾸 이슈화시키고 부각시키고 해서 우리 수력에 도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깎아내리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단하고 건설적인 비판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통 외교관으로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김건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도 우리나라 외교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